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속에서 귀속의 과정의 편견이다. 누구의 귀속이냐,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런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귀속의 과정에는 자기가 행위자냐 아니면 자기가 관찰자냐에 따라 각각 해석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 입장이냐 관찰자 입장이냐에 따라 바로 자기가 어떤 일을 보냈을 때는 후하게 하지만 남이 어떤 일을 보냈을 때는 바로 가혹하게 평가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랑에 이르는 어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이 자기가 왜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오류를 범했다 이럴 때는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이렇게 미화를 합니다. 남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건 불륜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했느냐 남이 했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을 달리한다 하는 게 바로 행위자냐 관찰자냐 여기에 따라 달리 본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자존적 편견이라는 말은 뻔히 영원히 어디든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위를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을 했다 이거죠. 그럼 연인이 자기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만 자꾸 해야 되죠. 지금은 바빠서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조금 있으면 아마 미안하다고 전화가 오긴 오는데 합의하자고 전화가 오는데 아마 그래가 그럴 거야. 이러면 자꾸 자기가 왜 되느냐, 자기의 자존을 왜 되느냐 그러면 높여주기 위하여 너무나 일상적이면 남이 볼 때는 당연히 전화 안 오는 게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위를 건져주기 위하여 즉 자위하는 입장에 편견을 가지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는 입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했지만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인지부조화까지는 뭐가 되죠? 그렇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 하는 게 인지부조화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면 몸에 매우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담배를 꾸역꾸역 피운다 이럴 때는 인지부조화다 이러죠. 근데 그 나쁜 담배를 갖다 끊었다 그럼 이게 뒤에 이론이 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인지부조화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는 불일치를 얘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불일치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론이 붙으면 언행불일치를 왜 되느냐 수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지부조화 자체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게 인지부조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인지부조화 이론은 이 내용을 고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정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인지부조화 이론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까지를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새로운 단원에 속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얘기가 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본다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어떤가 하는데, 가장 먼저 자신을 갖다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첫째는 피평가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피평가자다 그럴 때 이건 어디까지나 타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남이 평가의 대상자를 자기로 본다 그러면 본인이다 이거죠. 본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피평가자가 나를 갖다 평가할 때는 바로 타인의 입장은 어떤가, 그리고 나의 입장은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순간의 환경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뭐가 되느냐, 평가의 행동에, 행동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남이 나를 갖다가 평가할 때는 남과 나라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세 가지를 갖다 두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피평가자의 특성은 어떠냐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몸짓 또는 자세, 행동,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신체적 특징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짓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사람의 바로 대상이 되는 사람, 서로가 만약에 평가를 하고 받는다면
비평가자의 대상에 대하여 생각할 거다 하는 말이 되고, 두 번째 사회적인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일종의 뭐가 됩니까? 어떤 뉘앙스 또는 뭐가 되느냐, 말의 음질,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특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다음에 사회적인 특성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독립성은 음성의 음질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이다 이럴 때 역사적은 어떤 거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예를 들어서 성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그렇죠, 그 사람 성이 어떠냐, 나이가 어떠냐, 직업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의 역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 해서 비평가자에 대한 신체는 몸짓, 얼굴 뭐 이런 거 자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특성은 음성의 질이나 어떤 뉘앙스, 외압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평가하고, 역사적은 성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인종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다. 이 세 가지 바로 신체적인 입장, 사회적인 입장, 역사적인 입장에서 비평가자를 우리가 생각할 거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평가자의 특성은 이제 욕구가 뭐냐, 동기가 뭐냐, 어떤 입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예를 들어 좋은 입장에서 서로가 예를 들면 주고받는다면 높은 평가를 하지만, 예를 들어 서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욕구나 동기가 예를 들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역할을 준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바로 옛날 선택, 조직, 그 다음에 희석이란 말을 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각이라고 했죠. 지각이 되면 희석의 잣대를 그리되는데, 자기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뭐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지각의 방식, 자신만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신의 지각 방식, 이 지각 방식에 의하여 각각 해석을 달리할 거다 이거죠. 똑같은 만약에 내용을 보고도 그 사람의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는 얘기가 평가자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떠냐. 뭐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맞선을 본다 이럴 때는 물론 사람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서 만나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첫 미팅을 아주 좋은 장소에서,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만나자 하는 이야기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하나의 영향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하나의 중요 변수로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평가되는 비평가자가 어떤 입장이냐, 신체적, 사회적, 역사적인 입장, 평가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소위 동기를 가지고 평가하느냐,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개념, 자아의 개념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떠냐, 어떤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평가에 대한 오류란 말이 나옵니다. 평가의 오류.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을 평가할 때 편파적으로 잘못된 오류를 갖다 가져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 평가의 오류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자, 상동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을 소속 집단으로 평가하려는 오류.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이 어떻다, 또 아니면 전라도 사람이 어떻다, 아니면 충청도 사람이 어떻다, 우리가 일종의 소위 말하면 도매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한다든가, 김씨가 어떻다, 이씨가 어떻다, 박씨가 어떻다, 이렇게 묶어서 한 걸 상동적 태도라고 얘기하죠. 저도 상당히 나이가 들고 세월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성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황씨다 그러면 비교적 고집이 세다 하는 얘기를,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김씨다 그럼 비교적 말들을 잘해요. 이씨다 그러면 자기 걸 잘 챙기기 때문에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등등 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는 경향, 이것도 바로 상동적 도매금으로 모든 걸 평가하려는 태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안강최다 그러면 강자다, 안씨, 강씨, 죄씨. 예를 들어 안씨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절대 그 사람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면
모든 게 뒤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아주 공손하게 만나며 정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오판을 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데 이게 바로 상동적 태도를 취하는 하나의 평가의 오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걸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죠. 그 다음에 현혹 효과다. 그럴 때는 인상을 하나 가지고 어떤 특징을 보고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그럴 때 현혹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비교적 어떠냐? 외모가 잘생겼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잘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오판한다 이거죠. 뭐 외모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도 뭐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그러듯이 뭐 요즘 와서는 뭐 삼성이나 대우 같은데 큰 회사에서도 오히려 잘생긴 이런 분들이 더 후하다. 왜? 남들이 다 높게 평가해 주니까. 분위기가 자기를 위해 주니까 자기가 비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옛날과 다른 말이다. 이렇게 CEO들이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내용은 외모를 가지고 모두 다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인상이나 신체를 갖다가 어떤 좌우하는 오류 이런 걸 갖다 현혹 효과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상관적 편견, 내재적 퍼스널리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 사람의 특질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오류. 예를 들어 국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잘하겠지. 영어를 잘하니까 수학을 잘하겠지. 이렇게 연관을 짓는 건 뭐가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에 대하여 일어나는 이야기를 상관적 편견에 대한 오류다 이런 말을 하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1학년에게 반장 선거를 한다. 그럴 때는 거의 공부 잘하는 애를 보통 애들이 반장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리더와 반장 성적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을 짓는 것. 이건 뭐냐? 바로 상관적 편견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선택적 오류다 이렇게 되죠. 외부적인 상황이 모호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 피자를 갖다가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비교적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분명히 피자의 어떤 내용을 갖다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상대적으로 말할 때 이 할머니가 가끔씩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뭐 잘 모르는 용어를 갖다 손녀에게 묻죠. 그러면 뭐 할머니 그 피자 먹을 때 먹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피클은 바로 장아찌와 비슷해요. 솔직히 피클하고 장아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쪽으로 붙여서 얘기하는 걸 갖다 우리는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 대비 효과다. 아마 여러분 시험 볼 때 주관식이다 그럴 때는 앞 사람이 너무 답을 잘 썼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평가를 받는데 잘해도 못한 걸로 나타나는 거. 이거 대비 효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는 가능하면 자기 앞에 사람이 잘 봐주지 못하기를 너무 잘 봐버리면 자기의 답안에 어떠냐 감점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데는 어떠냐 그러면 아예 1번부터 300번까지 채점을 한다. 그럼 전체 시험을 쫙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A인데 여기는 만약에 뭐 B다. 여기는 예를 들어 A인데 여기는 C다. 그러면 이거 중간에 합해가 B를 줘라. 얘는 뭐 A0를 줘라. 뭐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합병해서 두 번 해가지고 이 점수를 주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대비 효과다.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뒤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함에도 불구하고 못해 보이는 이런 효과를 대비 효과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유사 효과라고 있습니다. 유사 효과. 유사 효과는 자기와 비슷한 부위를 갖다가 의대는 후하게 평가한다. 사람마다 그렇죠. 자기하고 비슷한 부위를 되느냐 후하게 평가하는 부위를 갖다 우리는 유사효과라고 말하죠. 유사효과라고 말하죠. 근데 주관의 객관화는 요거의 반대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부위를 갖다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 주관의 객관화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경영학과다 그러면 별로 좀 감성적이다. 차라리 공대 학생들이 사업을 하면 잘할 거다. 근데 경영학과 나온 학생들은 약간 감성이 어떠냐 풍부하다 보니까 냉정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 나왔는데 사업하러 가면 별로 사업을 못 해가지고 많이 일을 저지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생각할 때 너무 감성적이니까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되냐? 그럼 주관을 객관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부위를 갖다 높게 평가한다. 이건 유사효과죠. 자기와 비슷한 부위를 갖다 너무 나쁘게 평가한다. 주관을 객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비교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주관의 객관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자기와 비슷한 걸 너무나 잘 지적한다. 그러는 거고 기대는 예언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이제 자기의 실현적인 예언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각적 방어다. 그런 이야기는 상황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오류, 지각적 방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할 때는 높게, 너무 높게 예를 들어 교수가 원리 학점만 준다. 그러면 바로 이거는 관대화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다 CD만 준다. 그럼 가혹화가 되겠죠. 정상적으로 A, B, CD를 골고루 분포이하여 준다. 그러면 중심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는 세 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대비를 하며 그러면 이런 오류를 잘못된 오류를 우리는 바로 잡아주는 방안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지각 오류를 감수하는 방향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자, 지각 오류를 갖다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각 오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느냐 그 방안을 우리가 얘기해보자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각의 오류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걸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를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자기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의식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객관적인 테스트를 해서 바로 네 가지 관점에서 지각 오류에 대한 감소 방안을 얘기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주관식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럴 때는 지각 오류의 감소 방안을 설명하시오. 그럴 때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되죠. 첫째는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갖다 인정하고 자기를 이해하라. 두 번째는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런 걸 알아라. 그리고 의식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지각할 때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 보려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이제 객관적 테스트를 통하여 바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주관적인 해석을 줄여줘라 하는 이야기 이 네 가지를 답안으로 잡고 답을 써나간다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의식적 정보 처리하고 객관적인 테스트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일종의 지각에 대한 오류를 감수하는 방안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오늘은 이제 학습에 대한 이야기, 학습과 태도라는 이야기로 넘어가서 학습은 어떤 거고 태도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 학습이란 말은 뭐가 되죠? 그렇죠.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영원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행위의 비교적 영원한 변화. 여러분이 교육을 받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병모시키는 데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럼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 아주 학습이란 말의 정의는 연습이라.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경험이란 말이 되죠. 연습과 경험이란 말이 됩니다. 이거로 인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행위의 비교적 영원한 변화. 행위의 영원한 변화. 영원한 변화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럼 바로 영원한 변화를 갖다가 영원한 변화. 이제 완전히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든가 만약 경험을 해서 행위의 영원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 하죠? 학습이다는 말을 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 학습은 반드시 의미 속에 우리가 본다면 의미는 이해를 했고 반드시 행동을 포함한다는 얘기. 속성은 행동을 포함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학습 변화가 지속적이어야 된다. 학습 변화가 수용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반복인 뭐가 되냐 그럼 반복 연습이죠. 반복 연습을 해서 궁극은 뭐가 되냐 그럼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학습이라는 말이 되죠. 행동을 수반해야 되며 학습의 변화를 가져오고 반복된 연습 경험을 통하여 계속 변화해가는 것 이걸 학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 행동,
학습의 변화, 반복 연습을 통한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된 채 학습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이런 학습 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갖다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입장으로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행태론적이다. 행동과 태도라는 얘기. 그러니까 철저히 뭐가 되느냐, 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행동과 태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학습을 외적인 입장에서 행태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행은 바로 행동을 얘기하고 태는 태도를 얘기하는 행태론, 외형적이다 이런 말이 되죠. 반면에 인지론이다 이런 말은, 인지는 바로 내적 과정을 얘기합니다. 내적 과정, 속으로 일종의 인지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행태론은 행동과 태도가 되다 보니까 외형적 이야기를 얘기하고, 인지론은 내적인 과정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며, 강화는 이런 행동 학습을 하는데 상과 벌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주면서 통제하는 컨트롤이 뭐가 되냐, 강화다 이런 말을 쓰죠. 예를 들어 상을 주면 현재 일을 하는 걸 갖다 계속 잘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잉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하라 이런 얘기가 되고, 벌을 준다 그러면 스탑하라, 현재를 갖다 스톱하라 하는 얘기가 될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상과 벌을 가지고 바로 일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뭐가 되냐 스톱시키든지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는 컨트롤 해주는 걸 갖다 강화 이론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서, 우리가 이제 행태론부터 바로 행동과 태도인 외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인지론이라는 얘기, 소위 내적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강화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가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며, 학습 이론부터 다시 한번 이제 쭉 정리를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십시다. 학습과 태도를 한 번 더 우리가 왜 되느냐 그러면, 얘기를 하면 학습이라는 말과 태도라는 말부터 먼저 한번 좀 더 우리가 따져보자 이겁니다. 바로 앞에 전리했는데, 학습은 아까도 말했지만 반복인 연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행위가 바뀌는 걸 학습이다. 행위 변화입니다. 근데 태도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지각을, 우리가 중요한 거, 지각을 바라보는 시각, 지각에 대한 시각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태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이야기에 선택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뭐가 되냐 선택을 합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100% 정보를 다 보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자기는 가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선택된 정보를 가지고 머릿속에 우리가 조직화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가 되냐, 해석의 잣대를 갖다 우리가 하는 걸 해석이다. 이게 뭐냐 그럼, 평상시에 사전에 이미 우리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냐, 선택이다, 그 다음에 조직이다, 해석이다 하는 관점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그랬다가 어떤 스페셜한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어떤 특수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왜 되느냐, 지각,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 어떤 문제에 봉착했네 하는 얘기가 바로 지각이다 이거죠. 지각은 자극을 받아들여 해석한다 하는 말을 알아두죠. 자극을 받아들여, 자극을 뭐가 되느냐, 해석한다는 얘기가 되죠. 자극을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자극이 있다면 그 자극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해석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지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는 해석의 자료를 갖다 들이댄다 이거죠. 메모된 머릿속에 기억된 여러 가지 해석의 자료를 가져다 지각이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좋다 나쁘다 태도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액션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고, 이 태도는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럼 태도는 지각을 받아들여 해석하려는 행동하기 전에 어떤 상황, 이 중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태도는 지각을 받아들여 해석하려는 내용, 지각을 바라보는 시각, 지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뭐가 되느냐, 시각이. 그래서 여기는 호와 불호를 갖다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 호는 좋은 거, 불호는 싫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된 정보를 딱 투입하는 거야. 그래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는 어디 되느냐? 액션, 행동에 옮긴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도 바로 학습과 태도에는 태도라는 이야기가 바로 시각을 갖다 얘기한다. 그리고 행동을 우리는 학습을 통하여 태도하는 기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학습은 바로 어떻습니까? 해석의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게 학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러면 학습이 돼 있다면 일단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바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학습한 해석의 태도에 의하여 어떤 사건을 바라보며 액션, 바로 호화불호라는 태도가 나타나고 액션에 옮긴다. 그러면 학습은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해석의 자료를 주는, 소위 지각을 했을 때 해석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가 되느냐? 태도다. 태도는 바로 뭐에 의하여 변경된다? 학습에 의하여. 학습을 많이 했다 그럴 때는 해석의 자료, 바로 지각을 할 때 해석의 자료를 어디에 되느냐?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극을 받아들여 해석하는 게 일종의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태도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 학습과 태도는 서로가 연관이 되며 학습을 통하여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바로 학습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자기의 태도의 판단력에 속하는 여러 가지 해석의 기준이 달라져서 바로 행위로 날아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학습의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학습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행태론이다. 그럴 때 행동과 태도를 나타낸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이다. 그럴 때 인지적은 바로 내적인 과정을 갖다 우리가 통하는 걸 갖다 인지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만약에 비유를 해본다면, 자, 여기서 아까 했던 대충 아웃라인은 우리가 잡았는데 행태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여기 나오는 내용 속에서 인지론적으로 갈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초직행위를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로 바라보는 시야를 갖다 우리는 넓혀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며 이야기를 한다면 행태론에는 어떤 거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행동과 태도다 하는 말이 되고, 인지론은 내적 과정을 갖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행태론은 고전적 조건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어떤 거냐? 행태론 속에 나오는 첫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가 뭐를 얘기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여기 인지론이다 그럴 때 인지론에서는 바로 프로세스, 인지한다는 얘기가 되죠. 인지에는 바로 관찰학습과 관찰을 한다 하는 얘기, 관찰학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관찰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인지학습이라는 얘기가 있다. 인지학습,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가 따지며 바로 관찰학습은 어떻고 인지학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라는 말은 어떻고, 조작적 조건화는 어떻고, 관찰학습은 어떻고, 인지학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비유를 하면서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종의 고전적 조건화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고전적 조건화는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의 내용 속으로 본다 그러면 고전적 조건화는 바로 연습의 법칙, 수 없는 많은 연습을 하여 연습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습의 법칙은 똑같은 일을 갖다가 반복하다 보면 바로 왜 되느냐? 학습이 되는데 이게 고전적 조건화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는 연습의 법칙이며 파브로라는 학자가 반복해서 계속하면 잘할 수 있다 하는 말이 고전적 조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작적은 도구라는 말이 되죠. 도구적.
도구적이라는 말은 바로 조작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건 연습해서 반복하는 게 고전이다. 이러면 여기는 조작은 도구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도구적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구를 우리가 쓴다 할 때 도구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도구는 여러분들 이제 상과 벌을 줘서 잘하면 상을 줘, 못하면 벌을 줘. 이게 도구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조작이라는 말은 상벌을 얘기합니다. 상과 벌을 가지고 얘는 연습만 시켜서 계속하면 반복하면 잘할 거다. 얘는 상과 벌을 가지고 조작한다 하는 게 행동 태도에 나오는 행태론의 이야기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인지론은 바로 인지, 내적,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내적의 학습 과정을 통한다는데 여기는 관찰과 인지, 여기는 상과 벌, 반복 학습. 요거에 의하여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킨다면 인지는 관찰학습하고 인지학습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이제 관찰은 타인의 행동을 배운다는 얘기가 되죠. 타인의 행동.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배우느냐. 특히 가정교육 같은 거. 이런 가정교육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바로 관찰학습이다 이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고 아들은 배웁니다.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바로 여성분들은 엄마의 패턴과 같은 스타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통하여 가정교육 같은 게 하나의 관찰학습이다 이거죠. 그럼 인지학습이다 그럴 때 인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연습과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행위를 인식하는 거죠. 바람직한 행위. 바람직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학습.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 그러면 학습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인지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관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면 하나의 뭐가 되느냐 벤치마킹을 얘기하죠. 벤치마킹. 일종의 멘토링입니다. 행동을 보고 배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인지는 그야말로 뭐가 되느냐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 강의실의 강의는 어디에 속하느냐 인지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에는 행동과 태도를 나타낸 급질에는 고전적인 연습 법칙을 통하여 바로 도구적인 상부를 가지고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인지는 바로 멘토링 타인의 행동을 통하여 바로 배우는데 가정교육 그다음에 인지는 바람직한 행위를 갖다가 학습한다 이럴 때 강의실의 강의 인지학습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강화 이론은 상과 벌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통제해가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강화 이론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강화는 상과 벌을 갖다 우리가 둘러싸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강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강화는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강화를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강화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듯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배워왔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행태론에는 고전적 연습 열심히 반복하라. 그럼 조작은 상과 벌을 가지고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럼 관찰은 여러분 벤치마킹을 얘기하고 인지는 강의실에서 나올 수 있는 연습 반복을 통하여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강화 이론 속에서 이제 상과 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강화 이론에 대하여 설명을 우리가 하도록 하죠. 강화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강화 이론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강화 이론은 어떤가 자, 강화 이론은 상과 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잘 조율해 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일종의 강화 이론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강화 이론은 자,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 이론의 제형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화는 상벌을 얘기하고 바람직한 행위를 갖다가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강화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럼 강화는 적극적 강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적극적 강화는 상을 줍니다. 상을 주면 적극적 강화가 된다. 그죠? 계속해서 상을 준다 이거죠.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또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보너스를 준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적극적 강화, 바로 상을 주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소극적 강화는 우리가 봤을 때 적극의 반대적 개념을 가진 게 소극이다. 얘는 도피학습, 회피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는 어떤 걸 도피하게 하느냐? 그런데 불쾌감을 갖다가 없애주는 거. 불쾌감을 없애는 게 도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불쾌감을 갖다 도피시킨다. 그러니까 도피라고 말하고 불쾌감을 회피시킨다. 그리고 회피. 도피나 회피는 다 하나의 불쾌한 감을 갖다 없애주는 쪽으로 도피시킨다. 회피시킨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죠. 예를 들어 평균 90점 이상이면 네가 자율학습하는 행위를 갖다가 피하게 해주겠다. 도피지. 그 다음에 회피는 네가 만약 열심히 안 하면 이런 걸 갖다 피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대학을 못 가면 왜 되죠? 대학에 떨어지면 그렇게 돼. 대학도 떨어진 놈이 뭐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럼 바로 회피하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뭐가 되느냐? 적극적 강화하며 바람직한데 적극은 아까도 말하지만 상 자체를 얘기하고 소극은 바로 상을 주되 도피나 회피를 통하여 우리가 나간다. 그런 얘기가 바로 바람직한 행위를 증가시키려고 얘기하는 거다.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는 감소시키는데 소구나 벌이라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소구나 벌을 갖다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구는 뭐를 갖다 소구를 하죠? 협박습. 협박을 나타내는 내용을 갖다 우리는 소구다. 반면에 뭐가 되냐? 벌은 어떤 거냐? 그런데 벌은 일종의 하나의 경고를 나타내는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가 어디에 속하죠? 옐로우 카드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경고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래서 협박을 해서 네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보너스를 취소할 거야. 바로 어떠냐 그러면 봉급을 철회를 할 거야. 근데 철회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협박성입니다. 그래서 철회시킨다. 어떤 걸 철회하겠다. 협박이라고 해요. 별은 뭐가 되느냐? 경고를 얘기하죠. 그래서 상을 주되 상을 주는 거는 적극. 상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도피시켜주고 회피시켜주면 이건 소극적인 상은 상인데 이런 불편함을 갖다 없애주는 걸 얘기하죠.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는 소구는 협박성으로 어떤 걸 철회할 거야 라고 말하면 경고는 옐로우 카드에 속하는 벌을 얘기한다. 그래서 적극에는 상으로는 적극과 소극, 바람직하지 않은 데는 소구와 벌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항상 교육을 할 때는 뜨거운 난로의 법칙, 이건 교육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교육의 법칙.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뜨거운 난로의 법칙을 갖다 생각하게끔 하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씩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꼬마애들이 어린 유치원이 난로에 손을 대면 큰일 나죠. 그럼 여기서 맨 먼저 얘기하냐? 난로의 법칙은 맨 먼저 적각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갖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하기 위해서 바로 손으로 난로로 딱 손을 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냥 대면 야단났죠. 장갑을 끼고 난로 훨훨 뜨는 난로 위에다 손을 딱 대면 바로 장갑에 의해되죠. 확 불이 붙죠. 이걸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보여준다.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난로 위에 손을 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전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되느냐 이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교육을 할 때는 감정을 개입하면 어린이들도 이되죠.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감정을 가지지 않은 채 의해야 되느냐? 미감정이라는 얘기가 되죠. 비감정에 논리에 의하여 접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난로의 법칙입니다. 교육학에서 나오죠. 학습에서 즉각적인 것,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줘라. 두 번째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사전에 경고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감정을 절대 개입시키면 안 된다. 어린이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워낙 많은 어린이를 가르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유치원 같은 데서도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애들을 갖다 잘못 이렇게 다루는 거 있죠. 이런 방송 가끔 나올 때 바로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뭐가 됩니까?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 개입하니까 어린이들은 다 알아요 그걸.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교육에는 즉각적, 사적 경고, 감정의 비개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거 알아두고 이제 그 이외에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강화의 계획은 어떠냐?
자, 여러분들 강화 상을 줄 때는 반드시 어디 되느냐? 연속 강화와 부분 강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교적 어떠냐? 연속 강화는 가정입니다. 집에서 어디 되죠? 가정교육.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디 되죠? 어린 꼬마를 갖다가 취급할 때 이거만큼 더 좋은 거 없죠. 잘할 때마다 박수를 쳐준다. 아우 잘한다. 긍지를 쫙 가지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유치원 이럴 때는 어린이에게 많은 상을, 많은 칭찬, 이 가정교육으로부터 일어나며 잘할 때마다, 연속 강화라는 말은 잘할 때마다 집에서 어떠죠? 칭찬해 준다. 이런 연속 강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부분 강화는 우리 직장 같은 데서 1년 내내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모아가지고 한 번 정도 MBC, KBS에서 뭐 대상을 준다. 연기자들에게. 이건 뭐가 되냐? 부분적 강화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연속 강화가 좋지만 지나치게 계속 강화를 갖다가 신경 쓸 수는 없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데 비경제적이다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연속 강화를 치지 않고 부분 강화는 직장에서 보통 많이 쓴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보통 부분 강화를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적 강화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설명하라.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게 고정이냐 변동이냐 하는 것과 시간으로 따질래 반응으로 따질래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놓고 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고정관계법이란 말은 하나를 알아두면 됩니다. 고정이며 시간일 때 고정관계법은 어떻죠? 월급이다. 월급은 어디에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월급을 갖다 준다 그러면 고정관계법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급, 월급을 갖다 주는 것은 바로 고정관계법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고, 이게 고정비율법은 성과급을 얘기한다. 성과 이하여 주는 걸 성과급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변동은 바로 쪽지시험. 쪽지시험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쪽지시험이 뭐가 되죠? 하나의 바로 변동관계법을 나타내지. 그 다음에 변동비율법은 어떤 거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복권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다. 한글로 사례를 하나씩 딱딱딱딱 알아두면 돼요. 월급, 예를 들어 시간급에 대한 월급을 갖다 준다. 그럼 이거는 고정관계법이 되죠. 그 다음에 고정비율법은 성과급에 의하여 월급을 준다. 그럴 때고, 그 다음에 변동간격은 바로 학교에서 쪽지시험 같은 거. 뭐 수시로 한 학기에 몇 번 쪽지 시험을 보겠다 예고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각각 처리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권 같은 거를 변동비율법이라고 부른다 해서 바로 강화 상벌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을 쭉 하도록 하죠.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